자, 이제 그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내가 태어났던 때를 기억하는 건 아주 힘들다. 당시의 사건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느낌이다. 이상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동시에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여러 다양한 감각의 작용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에 따르면 차츰차츰 더 강한 빛이 내 신경을 자극해서 할 수 없이 눈을 감아야 했다. 그러자 어둠이 나를 덮쳤고 나는 불안해졌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자마자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 생각하니 다시 빛이 내게로 쏟아졌던 모양이다. 나는 걸었고 아래로 내려갔던 것 같다. 하지만 이윽고 감각에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이전에는 어둡고 불투명한 형체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촉각이나 시각에는 전혀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며 어떤 장애물도 쉽게 뛰어넘거나 피할 수 있었다. 빛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고 열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 어딘가 그늘이 있는 곳을 찾으려 했다. 그게 잉골슈타트 근처의 숲이었다. 시냇가에 누워 피로를 풀다 보니 고통스러운 굶주림과 갈증이 느껴졌다. 거의 잠에 빠져들어 있었던 나는 벌떡 일어나 나무에 달려있거나 땅에 널려있는 나무 딸기들을 먹기 시작했다. 갈증은 시냇물로 달랬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어두웠다. 춥기도 하고 이렇게 스산한 데 있다 보니 본능적으로 좀 두렵기도 했다. 당신의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추위를 느껴서 나는 천으로 몸을 가렸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밤이슬을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불쌍하고 힘없고 가련한 흉물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머지않아 하늘에서 온화한 빛이 살며시 밝아오자 쾌감이 느껴졌다. 벌떡 일어나 나무들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형상을 바라보았다. 일종의 외경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그것의 움직임은 느렸으나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무 딸기들을 찾아 나섰다. 여전히 추웠는데 마침 나무 밑에 거대한 외투가 떨어져 있기에 그걸 걸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은 무엇 하나 뚜렷하고 분명한 게 없었다. 하나같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기만 했다. 빛과 굶주림과 갈증과 어둠을 느꼈다. 헤아릴 수 없는 소리들이 귓전에 울렸고 사방에서 다양한 향기들이 나를 반겼다. 분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상은 밝은 달이었고 나는 기분 좋게 오로지 그 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낮이 몇 번인가 바뀌었고 동그란 밤의 원이 한창 작아질 무렵이 되자 감각들을 별개로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차츰 마실 물을 주는 맑은 냇물을 뚜렷이 보게 되었고 잎사귀로 그늘을 주는 나무들도 보였다. 내 귀에 인사를 자주 던져주었던 기분 좋은 소리가 내 눈에 비치는 빛을 가로막곤 했던 날개 달린 작은 생물한테서 난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나는 또한 훨씬 더 정확하게 내 주위를 에워싼 형상들을 관찰하고 내 머리를 덮고 있는 빛나는 천장의 경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가끔 새들의 상쾌한 노래들을 따라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았다. 가끔은 내 나름대로 감각들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불분명한 소리에 내가 놀라서 다시 침묵하곤 했다. 어느 날 추위에 떨고 있던 나는 방랑하던 거지들이 놓고 간 불을 발견했는데 그로부터 열기를 느끼고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 다 타지 않은 불씨에 맨손을 댔다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곧 손을 떼었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요인이 저렇게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니 불을 피운 재료를 살펴보았더니 기쁘게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재빨리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왔지만 젖어 있어서 불을 피울 수 없었다. 이 사실에 괴로워하며 앉아서 불길의 작용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불 근처에 갖다 놓았던 젖은 나무가 마르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했다.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여러 나뭇가지들을 만져보다가 원인을 발견해낸 나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엄청난 양의 나무를 모아 말려서 땔감을 대량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밤이 되고 잠이 오자 불이 꺼져버릴까봐 지독하게 겁이 났다. 그래서 마른 나무와 잎사귀들로 조심스럽게 불길을 덮고 그 위에 젖은 나무가지들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외투를 땅에 깐 후 땅바닥에 누워 잠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먹을 것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졌다. 하루 종일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허기를 달래려 헤매어 봐도 도토리 몇 알도 못 찾는 날이 허다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이제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이런저런 욕구를 좀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사흘 동안 두서없이 걷기만 했다. 그러자 확 트인 벌판이 나왔다. 바로 전날 밤 폭설이 내려 들판은 온통 흰색이었다. 풍경은 황량했고 땅을 뒤덮은 차갑고 습한 물질 때문에 발이 시렸다. 아침 7시경이어서 음식과 쉴 곳이 절실했다. 마침내 오르막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다. 양치기들을 위해 지어진 쉼터가 분명해 보였다. 내게는 새로운 광경이었다. 그래서 엄청난 호기심으로 건물을 살펴보았다. 문이 열려 있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노인이 불가에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대며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가 그 노쇠한 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벌판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것이었다.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그의 모습과 주랭랑에 나는 좀 놀랐다. 그러나 오두막의 모습이 내 관심을 온통 사로잡았다. 여기라면 눈과 비가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바닥은 메말라 있었고 내 눈에는 마치 불의 호수에서 고초를 겪은 지옥의 악마들이 본 판데모니움만큼이나 정교하고 신성해 보였다. 나는 양치기가 남기고 간 아침 식사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빵, 치즈, 우유와 포도주였다. 그러나 포도주는 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 먹고 나서 피로에 지친 나는 집더미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정오였다. 하얀 땅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의 온기에 이끌려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두막에서 찾은 포대에 농부의 아침 식사를 집어넣고 몇 시간이나 벌판을 건너 전진한 결과 해질 무렵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보이던지. 오두막, 훨씬 깔끔한 통나무집, 그리고 위풍당당한 건물들이 번갈아 나의 눈길을 끌었다. 마당의 야채, 통나무집 창가에 놓여있던 우유와 치즈가 식욕을 자극했다. 나는 그중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간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고 한 여자가 기절했다. 마을 전체가 난리법석이었다.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침내 나는 돌멩이를 비롯해 날아오는 온갖 무기에 맞아 심하게 멍이 든 채로 벌판으로 도망쳐서 거의 벌거벗은 채 겁에 질려 야트막한 축사에 몸을 숨겼다. 마을에서 본 궁정 같은 곳들에 비해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옆으로 깔끔하고 쾌적해 보이는 오두막이 붙어 있었으나 방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 때문에 감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숨은 곳은 나무로 지어졌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서 똑바로 앉기가 힘들었다. 바닥에는 나무가 하나도 깔려 있지 않았지만 습기는 없었다. 바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틈새로 드나들었지만 그래도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으니 그만하면 쓸만한 쉼터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축사에서 기어나와 인접한 오두막을 살펴보고 내가 찾아낸 은신처에 좀 머물러도 되겠다는 걸 알았다. 그곳은 오두막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양 옆에는 돼지우리와 맑은 샘이 있었다. 한쪽이 뚫려 있어 그리로 내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보이는 틈새마다 돌과 나무로 틀어막고 가끔 나갈 때만 치울 수 있게 해두었다. 빛은 돼지우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살 곳을 마련해두고 깨끗한 지프로 바닥을 깐 후 나는 후미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저 멀리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그 사람을 믿고 나가기에는 그 전날 밤의 대접이 또렷하게 기억났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도망치기 전에 양식부터 챙겼었다. 슬쩍 훔친 거친 빵 한 덩어리와 은신처 옆으로 흐르는 맑은 물을 손으로 뜨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컵 하나였다. 바닥은 약간 돋워져 있어서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오두막 굴뚝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럭저럭 따뜻한 편이었다. 이렇게 먹고 잘 곳을 마련한 나는 결심을 바꿀 만한 다른 상황이 생길 때까지 이 축사에 살기로 했다. 예전에 살던 황량한 숲, 빗물이 뚝뚝 듣는 나뭇가지들과 축축한 땅에 비하면 진정 낙원이었다. 비좁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머리에 양동이를 인 젊은 처자가 축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처녀는 젊고 몸가짐이 반듯해서 그때까지 내가 본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나 농장 하인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옷차림은 초라했고 허름한 파란색 패티코트와 리넨 상의만 걸치고 있었다. 따내린 금발에는 아무 장식이 없었다. 참을성 있는 얼굴이었지만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약 15분 후에 우유가 반쯤 찬 양동이를 이고 다시 돌아왔다. 양동이의 무게 탓인지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그녀를 맞았다. 청년의 얼굴에는 더 깊은 낙심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몇 마디를 건네더니 처녀의 머리에서 양동이를 받아들고 오두막까지 손수 날라주었다. 처녀는 청년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다. 얼마 후 손에 연장 몇 개를 든 청년이 오두막 뒤편의 벌판을 가로질러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처녀도 때로는 집안에서 때로는 마당에서 분주하게 일하곤 했다. 거처를 살펴보던 나는 오두막 창문 중 하나가 지금은 쓰지 않아 널빤지로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런데 널빤지 한 군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틈새가 있어서 한쪽 눈으로 간신히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이 틈새로 들여다보니 작은 방 하나가 보였다. 흰색으로 칠한 깨끗한 방이었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다. 한쪽 모퉁이 작은 불가에 한 노인이 앉아 쓸쓸한 자세로 손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젊은 처녀는 분주히 오두막을 청소하더니 이윽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만지작거리면서 노인 옆에 앉았다. 그러자 노인은 악기를 집어들어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개똥집박이나 나이팅게일의 지저귀보다 더 달콤했다. 예전에 한 번도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나 같은 가련한 흉물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다. 오두막 노인의 은발과 자애로운 얼굴에 나도 모르게 존경심이 우러났고 처녀의 착한 몸가짐에 끌려 사랑을 느꼈다. 노인은 달콤하고 구슬픈 곡조를 연주했는데 그 음악이 사랑스러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이끌어내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처녀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흐느끼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 아름다운 처녀는 하던 일을 거두고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처녀를 일으키더니 한없이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어떤 특별하고도 강렬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고통과 쾌감이 뒤섞인 느낌으로 굶주림이나 추위, 온기나 음식 등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마 이런 감정들을 견디지 못하고 창가에서 물러났다. 이 일이 있은 후 젊은이가 어깨에 장작을 한 짐 지고 돌아왔다. 처녀가 문간에서 그를 맞더니 짐을 덜어주고 땔감 일부를 오두막으로 가지고 들어가 불에 넣었다. 그러고는 그녀와 젊은이는 따로 오두막 모퉁이로 갔고 거기서 젊은이는 그녀에게 커다란 빵덩어리와 치즈 한 조각을 보여주었다. 처녀는 기분이 좋아진 듯 정원으로 가서 채소와 뿌리를 좀 캐온 뒤 물속에 담갔다가 불 위에 올렸다. 처녀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이 젊은이는 정원으로 가서 바쁘게 땅을 파고 뿌리들을 파냈다. 1시간쯤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나자 처녀가 그에게로 와서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그 사이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타나자 짐짓 명랑한 척했고 그들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식사는 금세 끝이 났다. 젊은 처녀는 다시 오두막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했고 노인은 오두막 앞 양지 바른 곳에서 젊은이의 팔에 의지해 몇 분쯤 산책을 했다. 순식간에 밤이 찾아와 사위가 캄캄해졌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오두막 사람들은 촛불을 사용해 빛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았다. 나는 일몰 후에도 인간 이웃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뻤다. 저녁 때 젊은 처녀와 식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분주했다. 노인은 아침에 나를 매혹했던 천상의 소리가 나는 악기를 다시 잡았다. 노인의 연주는 너무나도 금방 끝나버렸고 이번에는 청년이 연주를 하지 않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노인의 악기가 낸 화음이나 새들의 노래와 전혀 닮은 데가 없었다. 나중에 나는 청년이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말이나 문자의 과학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렇게 잠시 즐기던 가족은 불을 끄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마도 휴식을 취하러 갔을 거라고 나는 짐작했다. 나는 집더미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곰곰 되새겨보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교양 있는 몸가짐이었다.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날 밤 야만적인 마을 사람들한테서 받은 푸대접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용히 이 축사에 머무르면서 관찰하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동기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두막 사람들은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젊은 처녀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젊은이는 첫 식사를 하고 나서 집을 떠났다. 이날은 그 전날과 똑같은 일상으로 흘러갔다. 젊은이는 끊임없이 야외에서 일했고 처녀는 집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처리했다. 노인은 나는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을 했다. 오두막의 젊은 사람들이 덕망 있는 어른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경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가 없다. 사랑과 의무에서 나오는 온화한 태도로 소소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그들에게 보답했다. 그들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젊은이와 처녀는 따로 떨어져서 흐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이 불행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불행하다면 나처럼 불완전하고 고독한 존재가 비참하다는 게 조금은 덜 이상했다. 그러나 어째서 이 귀한 사람들이 불행한 걸까? 쾌적한 집이 있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있는데 싸늘할 때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불도 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맛있는 음식도 있는데 훌륭한 옷을 입고 있고 서로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날마다 애정과 친절로 가득한 표정을 서로 나누지 않는가? 그들의 눈물은 무슨 뜻일까? 정말로 고통을 표현하는 걸까? 처음에 나는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꾸준한 관심과 시간이 처음에 수수께끼처럼 보이던 모습들을 설명해 주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편치 못한 한 가지 이유를 알아냈다. 가난이었다. 그들은 아주 참담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 식량이라고는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와 젖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우유가 전부였는데 그나마 겨울에는 소먹이를 구할 수 없어 우유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기아로 쓰라린 아픔을 느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더했을 것이다. 그네들이 노인 앞에만 음식을 놓고 자기들 몫은 전혀 남겨두지 않는 걸 몇 번이나 보았으니까. 이런 다정한 마음씨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밤에 그들이 저장해둔 음식을 일부 훔쳐먹는데 익숙해진 터였다. 하지만 내가 오두막집 식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되도록 삼가하면서 근처 숲에서 구한 나무딸기, 견과류, 뿌리채소로 허기를 채웠다. 나는 또한 그네들의 힘겨운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젊은이가 하루 시간의 상당 부분을 가족의 땔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허비한다는 걸 깨닫고 밤마다 그의 연장을 들고 나가서
며칠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땔감을 해오곤 했다. 처음 이 일을 했던 날 처녀는 아침에 문을 열어보고는 바깥에 엄청난 땔감 더미가 쌓여있는 광경에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그녀가 큰 소리로 뭐라고 몇 마디 말을 하자 청년이 달려왔고 그 역시 놀라움을 표시했다. 나는 그날 청년이 숲으로 가지 않고 오두막을 고치고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점차 나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또박또박 끊어지는 소리를 사용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소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끔 그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과 얼굴에 쾌감이나 고통, 미소나 슬픔을 떠오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이것은 진정 신과 같은 과학이었기에 나도 터득하고 싶다는 열망이 타올랐다. 그러나 시도를 할 때마다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사람들의 발음은 빨랐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명백한 연관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의 미스터리를 풀어낼 단서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을 쏟으며 달이 몇 번 공전할 때까지 축사에 머문 결과 나는 이야기에 가장 친숙하게 등장하는 물건들의 이름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불, 우유, 빵과 나무 같은 단어들을 배우고 또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또한 오두막집 가족들의 이름도 외웠다. 젊은이와 처녀는 서로 몇 가지 이름을 썼지만 노인의 이름은 단 하나, 아버지 뿐이었다. 처녀는 누이 또는 아가타라고 불렸고 젊은이는 펠릭스, 오빠 또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 각각의 소리에 일치하는 관념들을 배우고 발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해하거나 적용하지는 못해도 내가 분간할 줄 아는 단어들은 또 몇 개 있었다. 좋은, 사랑하는, 불행한 같은 말들이었다. 그들이 불행하면 나도 침울해졌다. 그들이 기뻐하면 나 역시 그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들 외에는 거의 인간을 보지 못했다. 행여 다른 사람이 오두막에 찾아올 때면 그 거친 품행과 버릇없는 발걸음을 보고 내 친구들의 교양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노인은 자식들에게 우울감을 떨쳐버리라고 격려해주곤 했다. 명랑한 말투였고 그 선한 표정은 심지어 나마저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다. 아가타는 공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면 눈에 띄지 않게 훔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난 후에는 그녀의 얼굴과 말투가 좀 더 명랑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펠릭스는 그렇지 않았다. 항상 가족 중에서 가장 슬퍼 보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내 분별력으로 보아도 그는 식구들보다 훨씬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굴은 더 슬플지언정 목소리는 누이보다 훨씬 쾌활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는 특히 더 그랬다. 이 사랑스러운 오두막 주인들의 성품을 잘 말해주는 사소한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빈공과 궁핍 속에서도 펠릭스는 눈 덮인 땅 밑에서 처음 고개를 내민 작고 하얀 꽃송이를 기쁜 마음으로 누이에게 따다 주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유 짜는 우리까지 가는 길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고 별채에서 땔감을 가지고 들어오곤 했다. 별채의 땔감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가득 채워두곤 해서 그는 항상 놀라워했다. 낮에는 다른 농부들의 일감을 맡아 하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런 날은 외출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면서도 땔감을 들고 오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텃밭 일을 하기도 했지만 서리가 내리는 계절에는 별로 할 일도 없어서 노인과 아가타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어주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해 몹시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그가 말을 할 때와 같은 소리를 아주 많이 낸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종이 위에 쓰여있는 말 기호들을 그가 이해하는 거라 추측한 나는 그 기호들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기호가 지칭하는 소리들조차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 과학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했지만 아직 대화를 알아들을 정도는 되지 못했다. 온 정신을 집중해 노력하긴 했지만 말이다. 내가 아무리 오두막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도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생김새의 기형을 사람들이 눈 감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와 대조적인 외모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의 기형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오두막 사람들이 완벽한 외모에 찬탄했다. 그 우아함, 아름다움, 그리고 섬세한 얼굴. 하지만 투명한 물 웅덩이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겁에 질렸었던지. 처음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서 물에 비친 상이 진짜로 나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끔찍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자 쓰라리게 아픈 좌절과 울분의 감정이 휩싸이고 말았다. 아, 이 참혹한 기형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그때는 온전히 알지 못했다. 노인은 아들을 의지해 날마다 정오에 산책을 했는데 비가 올 때는 예외였다. 나는 하늘이 물을 쏟아붓는 걸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높새바람이 불어 땅이 금세 말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계절이 되었다. 축사에서 내 생활은 늘 똑같았다. 아침에는 오두막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여기저기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지면 잠을 잤다. 나머지 시간들은 친구들을 관찰하며 보냈다. 그들이 쉬러 들어간 후 달빛이 조금이라도 비추거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면 숲으로 가서 내 양식과 오두막을 위한 땔감을 모았다. 이제 내 사고도 더욱 활발해져서 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가진 이유와 감정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들었다. 펠릭스가 왜 저렇게 불행해 보이는지, 아가타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이 행복에 마땅한 사람들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줄 힘이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을 자거나 그들에게서 떠나 있을 때면 자애로운 맹인 아버지, 온화한 아가타, 그리고 훌륭한 펠릭스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그들을 우월한 존재로 우러러 보았고 내 장래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들로 몹시 들뜬 기분이 되어 나는 새삼 열정적으로 언어의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정진했다. 내 몸의 기관들은 몹시 조악했지만 유연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운 음악 같은 그들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지만 이해하는 단어들은 그럭저럭 쉽게 발음할 수 있었다. 마치 당나귀와 애완견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태도는 무례했어도 의도는 애정이 넘쳤던 당나귀를 마구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대접은 너무 심했다. 봄철의 상쾌한 소나기와 온화한 따스함에 땅의 면모가 크게 변했다.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동굴에 처박혀 있는 것 같던 사람들이 흩어져 나와 다양한 농경 기술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들이 더 명랑한 곡조로 노래했고 나무에 새싹이 트기 시작했다. 행복하고 행복한 땅,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고 습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그곳이 이제는 신들의 거주지로 부족함이 없었다. 자연의 매혹적인 풍경에 내 정신이 고양되었다. 과거는 기억에서 지워지고 현재는 고요했으며 미래는 희망의 밝은 햇살과 환희의 기대로 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서둘러 좀 더 격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겠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사건들 때문에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로 바뀌었으니까. 어느 날 오두막 사람들이 간간히 힘든 노동을 놓고 휴식을 취할 때 펠릭스의 얼굴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우수에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숨도 자주 쉬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연주를 잠시 멈췄는데 아무래도 그 태도로 보아 아들에게 슬픔의 원인을 묻는 듯했다. 펠릭스가 쾌활한 말씨로 대답하고 노인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시골 사람을 안내자로 대동한 말탄 숙녀였다. 숙녀는 짙은 색 옷을 입고 두꺼운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다. 아가타가 뭔가를 묻자 낯선 여인은 그저 다정한 말씨로 펠릭스의 이름을 발음함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목소리는 음악 같았지만 내 친구들 누구와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펠릭스가 황급히 숙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보더니 베일을 벗어던졌고 그러자 내 눈앞에 천사처럼 아름답고 표정이 풍부한 얼굴이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칠흑빛이었고 희한하게 따내리고 있었다.
눈은 검은색이었지만 생기 넘치면서도 온유했다. 균형 잡힌 생김새였고 피부는 기막히게 휘었으며 양뺨은 사랑스러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를 본 펠릭스는 환희에 휩싸인 듯 슬픔은 사라져 자취를 감추었고 얼굴에는 마치 황홀경처럼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떠올랐다. 사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상상을 못했다. 뺨이 쾌감으로 발갛게 물들고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또다시 감정이 복받치는 듯 사랑스러운 눈에서 눈물 몇 방울을 닦으며 두 손을 펠릭스에게 내밀었다. 펠릭스는 그 손에 열정적으로 키스하고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에서는 나의 다정한 아라비아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녀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펠릭스는 그녀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안내자를 돌려보낸 후 그녀를 오두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젊은 이방인 처녀는 노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키스를 하려 했는데 노인이 그녀를 일으켜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 머지않아 나는 이방인이 또렷한 분절음을 말하고 나름의 언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두막집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뜻을 전달하지도 못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호들을 많이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태양이 아침 안개를 흩뜨리듯 슬픔을 쫓아내고 오두막집 전체에 기쁨을 전파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펠릭스가 특히 행복해 보였다. 그는 즐거움 가득한 미소로 아라비아 여인을 맞았다. 아가타, 언제나 다정한 아가타는 사랑스러운 이방인의 손에 키스하고 오빠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녀가 올 때까지 오빠가 슬퍼했다는 뜻으로 추정되는 몸짓을 해보였다. 몇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고 그 사이에 그들의 얼굴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을 발했다. 이윽고 나는 이방인이 식구들의 말을 되풀이해 소리 하나를 계속 따라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언어를 배우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자 곧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도 같은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방인은 첫 번째 수업 때 20개가량의 단어를 배웠는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지만 그래도 새로 배운 단어들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펠릭스는 일을 하러 나갔고 보통 때와 다름없는 아가타의 일과가 끝나고 나서 아라비아 여인은 노인의 발치에 앉아 노인의 기타를 들고 몇 곡을 연주했는데 음악이 너무나 몽환적으로 아름다워서 내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노래를 마친 여인이 기타를 아가타에게 건네주자 처음에는 아가타가 사양했다. 아가타는 소박한 곡조를 연주하며 달콤한 억양으로 노래했는데 이방인의 경이로운 곡조와는 달랐다. 이처럼 평화롭게 흘러가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친구들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 기쁨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 사이 검은 땅도 향기로운 풀로 뒤덮이고 초록빛 강둑에는 헤아릴 수 없는 꽃들이 흩뿌려져 향기와 풍광이 모두 달콤하기 그지없었고 꽃들은 달빛 밝은 숲 사이에서 별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날마다 나는 주의를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언어를 터득하려고 애썼다. 아라비아 처녀보다 더 빨리 향상되었다고 자랑해도 좋을 것이다. 그녀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뚝뚝 끊어지는 억양으로 말하는 반면 나는 소리나는 말들을 거의 다 알아듣고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오두막집 사람들의 대화는 매번 새롭고 경이로운 것들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펠릭스가 아라비아 여인에게 들려주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 인간 사이의 기이한 체제가 해명되었다. 재산 분배며 막대한 부와 누추한 빈곤, 계급, 가문, 그리고 고귀한 혈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말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동포 인간들에게 가장 높이 평가받는 자산은 부와 결합한 귀하고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도 배웠다. 이들 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존경받고 살 수 있지만 둘 다 없으면 아주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선택된 소수를 위해 자기 힘을 무의미하게 소모해야 하는 방랑자나 노예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었던가? 내 탄생과 창조주에 대해 나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돈도 친구도 사유재산도 전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흉악하게 일그러진 추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람과 같은 본성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첩했고 더 형편없는 식사를 먹고도 견딜 수 있었다. 지독한 열기와 추위를 견디고도 몸이 덜 상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나 같은 존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상의 한 점 얼룩 같은 괴물일까?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모든 사람들이 내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울한 생각을 쫓아버리려 애썼지만 암과 함께 슬픔은 커져만 갔다. 또 다른 깨달음 몇 가지는 내 가슴에 더 깊이 새겨졌다. 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도 들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갓난아기의 미소에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지, 아이가 좀 더 자라면 활기차게 뛰어나오는 그 모습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고귀한 임무에 어머니의 삶과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으며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지식을 확장하고 얻어나가는지를 배웠고, 형제, 자매, 그리고 한 인간을 다른 인간과 상호 유대로 묶어주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 친구들과 친척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 유년기를 지켜본 아버지도 없으며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축복해준 어머니도 없다. 기억나는 건 첫 순간부터 이미 나는 그때와 똑같은 키와 덩치였다. 나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또다시 튀어나왔지만 대답이라고는 신은 뿐이었다. 이들의 사연은 내게 분노, 기쁨, 그리고 경이로움까지 온갖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은 내 보호자들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존경으로 귀결되곤 했다. 겨울이 깊어졌고 내가 목숨을 받아 깨어난 후로 사계절이 온전히 돌았다. 이 당시 내 온 신경은 철저히 오두막집의 보호자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계획에 매달려 있었다. 무수한 계획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았지만 결국 눈이 먼 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들어가기로 했다. 예전에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경악한 주된 이유는 바로 부자연스럽게 흉측한 내 외모 때문이라는 걸 파악할 정도의 눈치는 있었다. 거칠긴 해도 내 목소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없을 때 드라스의 노인의 호감을 얻으면 그가 중재를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젊은 보호자들도 노인을 보아 나를 참고 받아줄지도 모른다.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요? 노인이 물었다. 들어오시오. 나는 들어가 노인에게 말했다. 급작스럽게 찾아와 이렇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나그네인데 잠시 휴식이 필요해서요. 몇 분만 불가에 머물다 가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리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내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리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없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음식을 대접하긴 어려울 것 같군요. 나는 자리에 앉았고 침묵이 이어졌다. 1분 1초가 내겐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만남을 시작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때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손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고향 분이신 것 같군요. 프랑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 가족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 말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몸을 의탁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호의에 희망을 걸고 있죠. 독일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한데 다른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불행하고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이 세상에 친척도 친구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저를 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만 가득할 뿐이죠. 실패하면 영원히 이 세계의 추방자가 될 테니까요. 절망하지 마시오. 친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 불행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명백한 이기심으로 편견에 젖어 있지 않다면 동포애와 자선이 넘친다오. 그러니 희망에 의지하도록 해요. 친구들이 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친절한 분들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품성을 지니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치명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다정하고 친절한 친구를 보아야 하는데 혐오스러운 괴물만 볼 뿐이랍니다. 그건 진정 불행한 일이로군요. 그러나 정말 당신 탓이 아니라면 진실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기 위해 나를 사로잡는 무수한 공포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 살고 있나요? 이 근처입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다가 다시 이었다. 사연을 거리낌 없이 자세히 내게 털어놓는다면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가난한 망명자라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같은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심으로 기쁠 겁니다. 훌륭한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친절로 저를 흙바닥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인간 사회와 동정심에서 소외되고 축출되지 않아도 될 거라 믿겠습니다. 저런, 정말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나와 가족들은 죄가 없는데도 형을 받았소. 그러니 내가 손님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심판하시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제 최고의 유일한 은인이신데 그 입술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향하는 친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결정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을 영원히 빼앗기든가 선사받든가 둘 중 하나였다. 그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할 용기를 내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 순간 젊은 보호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인의 손을 붙잡고 나는 외쳤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제가 찾는 친구들은 바로 선생님과 가족분들입니다. 심판의 시각에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느님 맙소사, 대체 누구십니까? 그 순간 오두막집 문이 열리고 펠릭스, 사피, 아가타가 들어왔다. 나를 본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경악을 그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아가타는 기절했고 사피는 친구를 돌보지도 못하고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가버렸다. 펠릭스가 달려들어와 초인적인 힘으로 노인의 무릎에 매달려 있던 나를 떼어냈다. 분노에 넋을 잃은 그는 나를 덮쳐 땅에 쓰러뜨리고 지팡이로 나를 심하게 내리쳤다. 나는 사자가 영양을 갈기갈기 찢듯이 그의 사지를 찢어 발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심장이 쓰디쓴 슬픔에 젖어 있었기에 참았다. 다시 날 때리려는 그의 모습을 본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오두막집을 뛰쳐나와 온통 격정에 휩싸여 남의 눈을 피해 축사로 돌아갔다. 저주받을 창조자, 어째서 나는 살았던 것인가? 어째서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렇게 방탕하게 붙인 존재의 불꽃을 꺼버리지 않았던 것인가? 알 수가 없다. 절망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지 않았던 것이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뿐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오두막집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파멸시키고 비명소리와 불행을 탐닉할 수도 있었다. 밤이 내리자 나는 은신처에서 나와 숲속을 헤맸다. 이제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마저 사라져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으로 괴로움을 분출했다. 마치 올가미를 부수고 나온 야생동물 같았다.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숫사슴처럼 민첩하게 숲속을 횡행했다. 오, 그날 밤은 얼마나 참담했던가. 차가운 별들이 조롱하듯 빛났고 벌거벗은 나무들은 머리 위에서 가지를 흔들어댔다. 상쾌한 햇살과 맑은 공기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주었을 때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수록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부주의한 행동이었다. 내가 한 이야기들이 아버지의 호의를 끌어낸 게 분명한 마당에 굳이 모습을 드러내 자식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나.
노인과 친숙한 관계가 되고 나서 차츰차츰 다른 식구들에게 나를 알렸어야 했다.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말이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랜 숙고 끝에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노인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마음을 정했다. 굶주림을 달래고 나서 오두막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축사로 들어간 나는 기대에 부풀어 가족들이 보통 깨어나는 시간을 말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오두막집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무시무시한 불행을 예감하며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고 인기척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 긴장감이 팽팽한 불안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드라세 가족을 영영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남은 시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축사 속에서 멍하니 보냈다. 그들은 떠났고 나와 세상을 이어주던 유일한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처음으로 복수와 증오의 감정이 내 가슴을 채웠고 나도 굳이 억누르려 애쓰지 않았다. 그러나 새삼 저들이 나를 저버리고 푸대접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격렬한 분노가. 차마 인간을 해칠 수 없어 사나운 분노를 무생물에 풀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불이 잘 붙을 만한 다양한 물건들을 오두막 주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텃밭에 있는 농작물의 흔적을 남김없이 파괴한 후 달이 질 때를 성마르게 기다려 작전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맹렬한 돌풍이 숲속에서 불어와 하늘에 어슬렁거리던 구름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렸다. 돌풍이 세찬 눈사태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내 영혼 속에 창출한 어떤 광기가 이성과 사고의 경계를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나는 마른 가지에 불을 붙여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며 헌신적으로 아끼던 오두막 주위에서 춤을 추었다. 달이 지자 나는 큰 소리로 절규하며 모아온 집단과 히스, 덤불에 불을 붙였다. 바람이 불길을 부채질해 오두막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오두막집에 들러붙어 갈라진 파멸의 혓바닥으로 집을 핥아댔다. 그 누구의 힘을 빌려도 집의 일부도 건질 수 없다는 걸 확신한 후에야 나는 현장을 떠나 숲속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을 앞에 둔 나는 어디로 걸음을 옮겨야 할까? 불행의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증오와 경멸을 한 몸에 받는 내게 어느 나라건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당신 생각이 내리에 떠올랐다. 서류에서 당신이 내 아버지, 창조주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내게 생명을 준 장본인 말고 내가 누구에게 의탁하겠는가? 당신은 제네바가 고향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남서쪽으로 여행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길잡이라고는 오로지 태양뿐이었다. 내가 지나쳐야 할 도시들의 이름도 몰랐고 그 누구 하나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었다. 물론 당신에게는 증오뿐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감정도 없고 심장도 없는 조물주, 내게 지각과 정념을 주고 인류의 경악과 경멸을 한 몸에 받도록 나를 내쳐버리다니. 그러나 동정심과 보상을 요구할 사람도 당신뿐이었기에 인간의 탈을 쓴 다른 존재로부터 받고자 애썼던, 그러나 끝내 받지 못한 정의를 당신에게서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여행은 길었고 그간 겪은 고생도 말이 아니었다. 내가 그토록 오래 살던 거주지를 떠났을 때는 늦가을이었다. 인간의 얼굴과 마주칠까 두려워 밤에만 여행했다. 사방에서 자연이 쇠락했고 태양은 열기를 잃었다. 내 주위로 비와 눈이 내렸다. 힘차게 흐르던 강물은 얼어붙었다. 숲속 오솔길을 구불구불 따라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숲의 경계에 다다랐다. 여기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망설이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노송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제대로 몸을 숨기지도 못했는데 어떤 젊은 처녀가 장난삼아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깔깔 웃으며
내가 숨어있는 쪽으로 뛰어왔다. 강물이 낭떠러지와 이어지는 쪽으로 계속 달리던 그녀는 갑자기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엄청난 힘으로 세찬 급류와 싸워 그녀를 구해 강변으로 끌고 올라왔다. 여자는 의식이 없었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녀를 다시 살려냈는데 바로 그 순간 한 시골 청년이 다가오는 바람에 멈칫하고 말았다. 그는 나를 보자 내게 덤벼들더니 처녀를 내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어 숲속 깊은 곳으로 황황히 가버렸다.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재빨리 그들을 따라갔다. 그러나 남자는 내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는 갖고 있던 총을 내 몸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나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내게 상처를 입힌 자는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내가 베푼 자애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다. 한 인간을 파멸해서 구원했는데 보답으로 살과 뼈가 박살나는 상처의 참담한 고통에 뒹굴어야 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내게 찾아왔던 친절과 온정의 감정은 사라지고 지옥의 분노와 앙 담은 이빨만 남았다. 고통에 격앙된 나는 전 인류에 대한 영원한 증오와 복수를 맹세했다. 그러나 상처의 극심한 고통이 엄습해왔다. 맥박이 멈추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도착했을 때가 저녁 무렵이라 제네바 주변의 들판에 있는 은신처로 물러나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청혼을 해야 할까 생각했다. 피로와 굶주림에 짓눌려 있었고 심히 불행해서 저녁 산들바람이나 장관을 이루는 쥐라산맥 너머로 해가 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도 없었다. 이때쯤 얕은 잠이 들어 잠시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났는데 아름다운 아이 하나가 다가오는 바람에 잠을 설치고 말았다. 어린애다운 장난기로 뭉친 그 아이는 내가 있는 후미진 곳으로 달려들어왔다. 갑자기 그 애를 보고 있자니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어린 생물은 편견이 없고 기형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만큼 오래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포획해서 교육시켜 친구이자 동반자로 데리고 살면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쓸쓸하지는 않을 터였다. 이런 충동에 휩싸인 나는 지나치던 소년을 붙잡아 내게 가까이 끌고 왔다. 아이는 내 형상을 보자마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새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억지로 얼굴을 가린 손을 잡아채고 말했다. 얘야, 왜 그러니?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단다. 내 말 좀 들어보렴. 아이는 격렬하게 반항했다. 날 놔줘! 아이가 외쳤다. 이 괴물, 흉측한 쓰레기, 날 잡아먹고 갈갈이 째으려는 거지. 네 놈은 인육을 먹는 도깨비야. 놔주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이를 테다. 꼬마야, 다시는 네 아버지를 볼 수 없단다. 나와 함께 가야 하니까. 이 끔찍한 괴물, 놔줘. 우리 아빠는 평의원이셔. 프랑켄슈타인 의원님이란 말이야. 네 놈을 벌 주실 거야. 감히 나를 붙잡아둘 수 없을걸? 프랑켄슈타인, 그렇다면 너는 숙적의 가문이구나. 영원한 복수를 다짐한 바로 그놈. 네가 내 첫 희생자가 되어야겠다. 아이는 여전히 반항하면서 내 심장에 절망을 안겨다주는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아이 입을 막으려고 목덜미를 잡았는데 잠시 후 그 애는 죽어서 내 발치에 누워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려진 이 존재는 이름도 사랑도 책임도 없이 그저 괴물이라는 낙인만을 안고 살아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에 결국 악이 되어버린 걸까요? 창조는 했지만 책임지지 않았던 인간, 이해받고 싶었지만 거부당했던 존재, 혼란 속에서 살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그 존재를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짜 괴물은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를 외면한 인간일까요? 억울한 희생 앞에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괴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괴물은 누구인가?